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교수, 김재희 변호사,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이 오늘은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민주당을 더 꽉 챙기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김상일 평론가님, 이 친문 색채를 오히려 강화하면서 당정청의 일체감을 더 돋구고자 하는 시도일까요? 뭐 그런 부분이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경청을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접촉을 넓혀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뭐 계속 얘기하지만 대통령의 그 오만차는 네. 많을수록 좋다. 아, 다다익선이다. 그렇지만 특정 집단, 특정 어떤 그 카테고리에서만 할 게 아니라 야당과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뭐 다양한 분야하고도 해서 많은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자리로 이용한다면 굉장히 네. 좋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지금 국민들이 그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해명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약간 그렇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과가 평가를 해줄 것이고 그다음에 결과가 평가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네. 굳이 지금 뭐 이거는 친정체제 강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판단은 국민의 몫인데 국민들이 그 말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게요. 그죠? 그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그 본인들이 생각한 거를 뚜벅뚜벅 성과를 내면서 가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기자회견 마치고는요, 어젯밤에 민주당에서 온 장관들과 함께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김 교수님 말이죠. 이제 설 전후로 개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떠날 분들이 저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떠날 수밖에 없는 게요. 의원 출신 장관들이기 때문에 이미 들어오고 어느 정도 일을 한 지 됐던 의원 출신 장관 같은 경우는 총선 준비를 위해서 이제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이미 국무위원들과 만찬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네.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을 따로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송별의 의미를 가지고서는 만찬한 것은 아니냐라고 추측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고요. 결국 이분들이 떠나고 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시 이제 이번 2020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네. 이 개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곧 새로운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 내각 인사들에 대한 교체도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문 대통령은 저렇게 청와대에서 많은 분들과 만나고요. 밑에 분들한테는 직접 현장으로 나가라, 발로 뛸 것을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어제 오늘 계속 국회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혜찬 평론가님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 보니까요. 서로 심중에 있던 걸 다 털어놓는 것 같은데 왜 나하고는 밥 먹자고 대통령이 안 하시죠? 라든지 비서실장이 나대서야라는 말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나름대로 쓴소리를 좀 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손학규 이제 바른미래당 대표 같은 경우는 밥 먹자고 말도 안 한다. 이제 야당 대표들 불러서 쓴 국물이라도 뭐 들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 된다. 근데 대통령이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럴 리가 없다면서 이 말씀 그대로 전한다고 했는데요. 네. 최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뭐 청와대 친문 인사 개편, 너무 지나치게 코드 인사로 간다는 야당의 비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야당과의 소통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원활하지 않다는 인상을 많이 주고 있고요.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정파를 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이 뭐 오찬이든 만찬이든 하물며 뭐 티타임이든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뭐 당연히 초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손학규 대표가 한 번 더 강조한 것 같고요. 제가 주목한 부분은 문희상 의장의 발언입니다. 네. 문희상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쓴소리를 했어요. 본인도 대통령 비서실장 경험이 있는데 비서실장들이 너무 나대는 것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 뭐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단을 내릴 때 비서실장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그 말은 사실 지금의 어떤 경제 성과로 인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 국면에 있는 것을 참모진들도 같이 책임을 지고 네. 뭐 국정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라. 이런 요구로 들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물러나게 된 전임 비서실장 임종석 실장을 좀 빗댄 게 아닌가. 네. 나대면 안 된다는 말. 그 대상이 저는 임 전 실장을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문희상 실장 최근에서 정부를 통해서 계속 쓴소리 내고 있습니다. 개혁 입법 네. 낸 게 뭐가 있냐면서 그런 만큼 이 목소리를 좀 더 청와대에서 귀 기울여 드렸으면 합니다. 네,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희상 의장이 말이죠. 네. 그 쓴소리가 아무래도 요즘 들어 더더욱 가슴에 와닿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프차 미타
미스타브라라는 이스라엘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정반대가 진실일 수도 있다 이런 뜻인데요. 그렇군요. 이게 1973년 10월에 아랍군이 이스라엘 국경으로 움직이는 걸 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이건 훈련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침공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군 전략회의에 뭘 만들었냐면 10th man, 그러니까 10번째 사람이라는 제도를 네.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번째 사람은 9명이 다 한 방향으로 얘기해도 무조건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반대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청와대도 그런 텐스맨 네. 10번째 사람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좀 전에 장해찬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그런 네. 방향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맞다고 해도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레드팀이 필요하다라는 예,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이 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경제 올인 말이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던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 또 삼성전자의 임원님 여러분 바쁘실 텐데 제가 불쑥 와서 미안합니다. 어딜 가면 제가 격려해 드리러 간다고들 보겠지만 사실은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격려를 받고 싶고 삼성 여러분 여러 가지 걱정도 있으시고 또 국민들께서는 기대만큼의 또 주문도 있고 또 세계인들 또한 가장 많이 주목하는 게 삼성이니까 그런 내외의 기대와 주목에 상응하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희 변호사님 분위기가 어땠다고 하나요?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활달한 모습 그리고 굉장히 좀 이낙연 국무총리를 예의 있게 대하면서도 분위기를 네. 이끄는 이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뭐 기자들을 향해서 이런 농담을 건넸기도 했다고 해요. 아이폰 들고 있네. 갤럭시였으면 제가 짧게 인터뷰라도 하나 해줬을 텐데. 뭐 네. 이런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낙연 국무총리한테는 이 총리의 저서인 뭐 어머니의 추억을 읽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 이제 많이 했군요. 그렇죠. 준비를 정말 많이 한 그런 네. 티가 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비공개 면담도 이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낙연 총리가 저기에 간 목적은 굉장히 분명하겠죠.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 갔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비공개 면담에서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기업인이다 보니까 눈치 빠르게 본인이 먼저 비공개로 잠깐 면담을 하자라고 해서 40여 분간 그런 면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이제 이런 부분 이낙연 총리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데도 뭐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가의 상생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가 굉장히 조금 이낙연 총리로서는 뿌듯한 나름 성과가 네. 있는 그런 면담으로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삼성이 사실은 지난해 8월에 3년간 180조의 투자를 약속했어요. 이제 그렇지만 아직 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감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반삼성이라든지 반재벌 정서 극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삼성이 약속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 교수님. 그동안 사실은 이 경제계 인사를 만나는 것은 경제부총리의 역할이었거든요. 과거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이 삼성을 비롯한 이 그룹 총수들을 만나기도 했고요. 지금으로 보게 되면 홍남기 부총리가 사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낙연 총리가 나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던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분석하자면 네.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 역할에 지금 가장 현 정부에 처해져 있는 위기인 경제 문제까지도 이낙연 총리도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네. 누가 뭐래도 차기에 대한 대권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이낙연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끊임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 대해서 현 정부와 어쨌거나 코드를 같이 하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올 한 해 이낙연 총리의 행보가 굉장히 좀 기대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만나주는 것도 뭐 좋긴 하지만요. 일단은 기업할 만한 분위기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떠올랐어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낙수 효과는 오래전에 끝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총리가 세계가 그러고 발을 바로 떨었죠. 네, 네. 찾아가가지고 대기업 중에 대기업인 삼성에게 사실상 투자나 고용을 부탁한 셈 아닙니까? 물론 먼저 부탁 안 했는데 말을 꺼내서 더 좋았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의 어떤 대기업에 대한 시각과 지금 국립총리가 삼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시각이 서로 다른 것 아니냐. 청와대 내부 정부에서도 이 기업이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자꾸 혼선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생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제의 모두가 총출동한 현장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